때는 달빛 서늘한 어느 가을밤, 서울 강서구의 한 터널 앞에서 잔인하게 훼손된 20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곧바로 근처 CCTV를 돌려봤죠. 그런데 이 CCTV에는 누가 봐도 수상한 장면이 있었는데, CCTV에는 오토바이를 탄 한 젊은 남성이 터널 앞에 멈춰서더니만 불안한 듯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니 통화하던 핸드폰을 그대로 바닥에 두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고 간 이 핸드폰의 주인이 바로 죽은 여성의 것이었죠. CCTV 속 이 남자는 용의자로 급부상했고, 신원을 추적해본 결과 남자는 배달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박태중이라는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음날 박태중의 집을 급습해 검거에 성공했죠.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무난히 검거됐나 싶었는데, 왜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까? 하지만 재판을 앞둔 박태중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증거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왜?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 또라이 새끼라. 그리고 다가온 재판일, 태중 측은 변호사를 대동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 동선을 보면 저희가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피고 박태중이 검찰의 주장처럼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기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 당일에 배달앱 GPS 기록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 이후 절대로 시신을 토막내거나 유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죠. 제출한 탄원서들의 내용만 봐도 주변 사람들의 평판 또한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평소 주변의 평판 또한 전혀 이런 범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필했습니다. 피고 박태중 씨는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반박 증거들을 쏟아냈죠. 저희가 피고의 행적을 따라가 보다가 이런 장면을 하나 찾았는데, 태중이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가는 모습,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태중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죠. 제가 저때 저기서 족발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짐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요. 혹시 이 가방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가방은 시신이 유기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가방입니다. 시신이 담겨져 있었다는 가방. 그렇다면 태중은 시신을 옮기다가 찍혔다는 말인데, 게다가 증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죠. 지금 보시는 저 좌표는 바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핸드폰 GPS 좌표입니다. 피고 박태중의 동선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피해자의 핸드폰 이동 경로가 하루 종일 태중의 경로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해자의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였죠. 박태중 씨, 나오는 증거들이 모두 당신 편이 아니네요. 태중은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핸드폰은 밤늦게 편의점 앞에서 주웠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행이다.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저 있는 대로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사례금 30만 원 드릴게요. 3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는데, 핸드폰 주인은 밤늦게 낯선 남자와 대면하는 게 무섭다며 그냥 터널 앞에 두고 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져다 준 곳이 저곳인가요? 예, 맞아요. 이 사체가 유기된 장소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누구에게 돌려줬습니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요, 저 거짓말 아닌데요. 이거 진짠데요. 하지만 증거는 결코 태중의 편이 아니었죠. 피해자가 살해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어 긴급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아니,
태중의 지문과 DNA도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시신 바로 옆에는 태중이 항상 끼고 다니던 커플 팔찌까지 떨어져 있었죠. 나 아닌데? 나 아니에요. 아니 나 아니라고! 태중은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러기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았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희 검사님 나 아니거든요. 자중하세요. 자중하세요. 그런데 사건은 태중의 수감후 더욱 흥미로워지기 시작하죠. 어느 날 태중을 찾아온 한 변호사.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국선 변호사입니다. 본의 아니게 박태준 씨 사건을 보게 됐는데 좀 이상해서 말이죠. 마치 자야적 각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명징하고 정확하달까요?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요. 저도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고요. 태중은 자신은 정말 결백하다며 국선 변호사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전 진짜 잘못 없거든요.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 증명할 만한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이때 태중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바로 검사가 보여줬던 범행 현장의 커플 팔찌. 생각해보니 태중은 사건 당일 팔찌를 동생의 고시원에 둔 채 출근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은 자신의 동생이 확인해 줄 거라 말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갔을 땐 이미 태중의 동생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도움이 못해 미안합니다.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태중에게 동생은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습니다. 태중은 이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그럴수록 교도소는 더 강경 대응을 할 뿐이었죠. 태중은 어느 순간부터 산송장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태중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박태중 씨, 노용식입니다. 그냥 노복사라고 부르세요. 먹어봐요. 맛있어요. 자. 태중은 갑작스러운 친절을 경계합니다. 노복사는 절망에 빠진 태중의 모습이 과거의 자신을 떠오르게 했다며 위로를 건네죠. 여기 들어올 때 느끼는 충격과 공포감, 비참하고 억울하고 화도 나고 나도 처음 몇 달간은 숨도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살아야죠. 살아내야죠. 태중의 표정은 아무리 봐도 진심으로 억울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태중의 행동은 이날부터 눈에 띌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삶에 의욕이 생긴 듯 배울 수 있는 건 뭐든 가리지 않았죠. 어느새 노복사의 뒤를 이어 복사가 된 태중. 그런 그에게 한 신입 죄수가 찾아옵니다. 아직 좀 많이 여기가 낯설죠. 무섭기도 하고 누군들 여기가 처음부터 익숙하겠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날에 핸드폰 찾아주러 공원에만 안 갔어도. 너무나도 익숙한 시나리오. 핸드폰이요? 누가 나한테 계획적으로 죄를 덮어 씌웠다고요. 신입죄수와 태중의 사건은 마치 정해진 템플릿이라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똑같은 공통점들이 존재했죠. 그 첫 번째는 우연히 주운 핸드폰을 전달해줬다는 점. 근데 그게 CCTV에 찍혀서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두 번째는 간 적 없던 장소에서 내 DNA가 나왔다는 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은신처라는 곳에서 내 물건이랑 지문이 나왔고요. 근데 전 진짜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마지막 세 번째, 국선 변호사가 찾아온 직후 멀쩡했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죠. 나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국선 변호사 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찾아왔는데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국선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골에 있는 엄마가 를 했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절대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던 엄마가 말을 한다고요? 그 새끼도 한패인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해서 태중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누명을 쓰게 된 걸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우는 바로 태중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범죄 증거들을 조작하는 천재 조각가. 천재 조각가죠. 매 경매 때마다 작품이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면서 무척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건을 설계하는 조각가 요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건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병원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계획된 범죄의 희생양임을 깨달은 태중은 하루하루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범수로 퇴소했던 노 복사가 면회를 왔죠. 안색 보니까 뭐 별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지? 목사님, 전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전 여기서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11월 5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조각도시의 초반부였는데요. 이후부터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태중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조각가 요한을 향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일상에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때 문득 누군가가 쓰레기 속 내 DNA를 가지고 가 이걸 범죄 현장에 뿌려놓으면 범인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망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들을 범죄 조각가 요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각하는지를 보는 건 경이로움과 동시에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조작을 치밀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라는 감정은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설계됐기에 그에 맞서는 태중의 복수극이 얼마나 처절하고 강렬하게 그려질지. 태중의 악에 바친 복수극을 따라가보는 조각도시는 11월 5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총 12부작 완결이며 첫 주에는 4편 분량이 먼저 공개되고 이후부터는 매주 2편씩 공개됩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